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20일에 첫 형사 재판과 탄핵 심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탄핵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형사 재판이 변론 준비 기일 아니겠습니까? 이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 반드시 좀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공판 준비 기일 날은 이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출석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구속 취소 심리 기일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출석할 의사를 아마 피력한 걸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그 기일 지정한 것은 14일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이미 형사 공판 준비 기일이나 아니면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이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은 변호인 그러니까 심판대리인단에게 물어보는 것이 통례거든요. 예. 그날 괜찮냐? 통상 우리가 목요일날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았음직한데 이제 물어보지 않았다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헌재가 알듯이 사실 심판대리인 측하고 형사 그 변호인단하고는 상당히 겹칩니다. 13명가량이 겹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 예. 아마 헌재에서는 25일로 연기 신청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리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40여 명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도 오늘 서부지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뭐 여당 의원들의 헌재 방문에 대한 대응적 성격인가요? 어떤 건가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여당 의원들이 현재 편향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봤을 때는 편향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소 유연하게 좀 대처할 부분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너무 편향돼 있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신문도 직접 못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과 지금 관련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모든 증인들이 대통령의 그 명령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불편한 증언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직접 신문을 했을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질의가 끝난 이후에 대통령에게 충분한 발언권도 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졸속으로 너무 그 기간을 정해놓고 빠르게 진행한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기일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길었죠. 그때 한 91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예상되는 시간을 봤을 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서부지법 방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봤던 폭동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홍 전 차장은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에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제가 덧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4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이 홍장원 메모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증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법정에서 다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증거죠. 사실은 예.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의 트리거가 됐던 그 메모인데 대통령이 마치 정치인 체포를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단 말이죠. 2가지가 더해져서 예. 그런 상황이고 뭐 메모 작성 경위나 과정, 시간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메모가 3번 작성된 건 맞잖아요. 메모가 3번 작성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본인이 알고 이거 실행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으면 드랍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실행할 의사가 있었으면 누군가에게 전해줄 메모 하나만 있었으면 될 것인데 거기에 이제 보좌관이라는 객관적인 목격자를 하나 더 넣어서 이 메모의 객관성을 더 알리바이를 강조한 이유가 뭔가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심판정에서 분명히 사실관계가 가려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서 사실은 사실관계 확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편향성보다는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됐었어요. 사실관계가
진행된 것에 대한 입증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다 더 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내란이라는 혐의가 있고 뭐 헌법 위반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들이 그렇게 결과를 맺은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예.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됐다고 하지만 체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계엄 방해, 국회 뭐 방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국회 방해가 실제 이루어진 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각 진술 등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데 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그 진술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교차 내지 방어 신문 내지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홍장원 메모의 버전이 몇 가지인가 등등을 포함해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첫 메모를 적었다는 그 메모 그 장소가 어디냐를 두고도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과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 홍 전 차장이 국정원 CCTV를 초단위로 공개하자 이렇게 강하게 맞섰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조태용 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11시 6분에 홍장원 차장이 공터가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 이것만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전체 CCTV를 보고 홍장원 차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터에 나온 적도 없다던가 이 메모를 작성하는 장면도 없더라.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딱 그것만 이야기해서 마치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아마도 헌재에서 전체 CCTV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 실제 공터도 갔다 왔고 나가서 전화 받는 모습도 잡혀 있고 거기서 메모를 작성하는 모습도 잡혀 있다면은 약간의 시간에 대한 착각만 있을 뿐이지 그 행위는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뢰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모에 대해서 뭐 3번 작성된 거 이걸 말씀하시는데 결국 조태용 국정원장도 메모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메모가 방첩사에도 있고 경찰청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홍장원 차장이 이 메모를 뭐 지어냈다거나 거짓으로 작성했다거나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메모를 탄핵한다. 저는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어제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일부 전력이 차단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헌재에서 했던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력이 차단된 정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했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저 부분은 이제 사실은 시간 순서나 아니면 그 위치 등을 감안해 보면 저 말은 이제 틀리죠. 입증 취지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본회의는 이제 3층에서 있었잖아요. 예. 지하 1층으로 가서 차단했다는 부분이고 또 차단 경위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의 일관된 것은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는 부분,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들어가서 하려는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무리고, 그러니까 시간을 보더라도 지금 아까 그 의원께서 현 의원께서 한 의원께서 말씀 주신 거 보면 3분의 일단 그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돼요. 예. 근데 통과된 이후에 누군가 국회 측 직원이 나와서 알려줍니다. 예. 해당 병력에게. 지금부터 당신들은 불법이다라고 알려준 이후에 가서 차단을 내리거든요. 그렇다면 해제 교류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 내린 거기 때문에 해제 교류 요구안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 이것도 시간 순서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의도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국회 방해 행위 또는 뭐 국회 마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주장이신데 어떻습니까? 일단 시간 순서 부분을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1시 3분, 1분 사이에 그 해제 요구가 됐죠. 근데 이 직후에 나와서 당신들 지금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물러나라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그 국회 내부로 진입한 계엄군들이 이 해제됐다는 소식을 바로 듣지 못했다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엄군이 그 당시에 지하 1층으로 투입했던 단전했던 시기가 그 1시 6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몇 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단전을 실행한 걸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군이 그 단전을 한 것은 전기를 내린 것은 국회 통제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국회 내부에 뭐 침입 세력이 있었나요? 국회 내부에는 보좌진, 당직자, 국회 사무처 직원 그리고 계엄군과 국회의원이 있었을 뿐입니다. 단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실상 그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투표를 만약에 못했을 때 전자투표를 방해하는
얘기밖에 될 수 없고요. 대통령이 뭐 정확히 단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을 만들면 안 된다, 투표로 계엄해제 투표를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하던 차원에서 단전이라는 수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명령권자는 대통령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이제 그 상황 자체를 보면은 예.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직원이 와서 알려줘요. 네. 지금 현 시간부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잡혔죠. 예, 이제 그렇게 한병도 의원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병력 하나가 슬그머니 가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분전함이 30개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분전함별로 그 통제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하 1층에 분전함에 단전을 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뭐 3층에서 열리는 그 해제 결의안 요구를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앞서가는 그 사실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말 광주에서는요,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나서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대항마로 또 다른 유명 강사 황현필 씨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야당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계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배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들이 양 진영의 집회 스피커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저것은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규정이죠. 이렇다, 이렇게 본다라는 본인의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본인 현재에 대한 정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사실은 왜곡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황현필 강사의 경우에는 지금 나치 추종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학살 세력이라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계엄 자체가 1980년도 계엄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여러 가지 평가의 소지가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5.18 당시 또는 1980년도에 있었던 계엄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마치 전체 단체를 극우 내지 나치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저 부분은 사실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제의 주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제거의 주장인 것이고 설득해 가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오히려 저는 정치권이 그동안 누려왔던 지역기득권에 대해서 균열이 가고 있는데 그 지역기득권 가는 균열을 저분들이 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뭐 두 분 다인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권의 기득권을 부숴가는 이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노력은 저는 오히려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의 언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친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전한길 씨의 발언이 먼저 배제의 정치의 언어를 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뭐 민족이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을사오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집회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연호하면서 밟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현필 씨가 이야기한 뭐 나치를 비유한 것 이런 것들은 좀 저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특히나 사실 5.18을 통해서 그때 계엄군에게 이 피해를 입었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광주에서 계엄령은 계몽령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저희는 탄핵 반대의 목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발언들, 사법부를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 우리가 좀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면서 정치 복귀를 사실상 시사를 했습니다. 친윤계에선 바로 반발이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이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당이 통합이 되고 또 보수가 일어날 때 아닙니까?
자칫 한동훈 대표가 나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등판을 해버리면 당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2017년도의 그 정치 상황을 그때 기준으로 보느냐, 예. 아니면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던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보느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2016년 말 2017년도에는 사실 뿔뿔이 흩어지던 거였어요. 예.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거기에 특별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어, 반대하지 않았어 이런 거 갖고 갈라지던 시기였고 2020년 4월은 상당히 보수 계멸의 그 여러 가지 정상을 맛본 이후에 다시 합쳐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적 관점을 갖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공존 내지 병존 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합쳐져야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뭐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오신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아니고 2017년도, 2016년도 말 정도의 관점을 갖고 온다 그러면 또 당의 혼란으로 가겠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복귀하면서 내는 목소리가 어떤 시점에 나왔던 목소리를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의 등판설을 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토 기류가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입니다. 그렇죠. 일단 근데 메시지 SNS에 글 하나 올린 걸로 이렇게 친윤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힘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도 탄핵 심판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의 보수 지지층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든 막아달라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계속 투영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누가 보수 지지층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이걸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저는 한동훈 대표의 공간도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이 메시지 하나로 일어나는 갈등 이런 뭐 견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도 넘어서야 되지만 친윤 세력 역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한동훈 전 대표를 품지 못하면 보수 세력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공개 비판했는데요. 김 장관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뭡니까? 일본 식민지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김 장관의 저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께서는 망발이라고 맹비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대선 주자들, 대권 잠룡들 간의 어떤 신경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저는 저거는 이제 건국절을 언제로 보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 건국절을 1919년으로 보게 되면 그 이전까지 불행하게도 다른 국적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건국절을 1948년도 8월 15일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국적은 대한민국인 것이죠. 예. 그런 이제 그냥 날 역사를 얘기하신 것 같고 김문수 장관의 경우는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힘을 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법상의 국적 개념으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역사적 개념으로 국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사실상 일단락됐던 건국절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 측에는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더 이상의 논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마이너스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을 불러서 새 과시에 나선 바도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회창 전 총재를 예방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뭐 선을 긋고 있는데 사실상 사실 그 보수 집회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선을 넘는 발언들, 뭔가 사법부를 부정하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항상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도부는 좀 방관을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실상 탄핵 인용됐을 이후에 뭔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현역 의원이 50명 가까이 갔다.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108명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갔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도 아마도 탄핵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탄핵 심리가 종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여권,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